오늘 첫 손님으로 평생 보훈 전문가로 살아오신 김종성 전 보훈처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묘역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명을 받을 만한, 감동을 받을 만한 얘기가 너무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빼곡히 들어선 빛바랜 비석이야말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향하고 묵념은 우리 그 전통, 동아시아의 전통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묵념은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그런 뜻이 강하지요.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 사일런스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 침묵 정도가 되겠죠. 말하면 주거니와 산 사람이 하나의 일체를 이룬다는 뜻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이제 뭐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동시에 참전한 그 장군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두 전쟁을 통해서 발생한 사상자가 약 64만 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현재 등록된 보훈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지난해 말을 기준해서 8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이제 본인이 58만, 유족이 이제 25만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상위 군경과 유족, 또 6.25 월남전 참전 유공자,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이제 한 8,700여 분이 계시는데, 생존한 독립유공자 본인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의 산정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은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이 한 25만 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독립 그 현충원에 가보면 그 배위 합장으로 모셔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미망인이라는 표현을 흔히 이제 많이 쓰는데, 그 미망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지금은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배우자라는 표현으로 통일이 되어 있죠. 미망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통상 이렇게 불리는 그런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망인의 출전은 춘추 자시전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오래된 그 일종의 역사서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 뜻이 따라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분, 아직 죽지 않은 사람, 뭐 이런 뜻이죠.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부덕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그 사용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이럽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그 이제 그런 권고를 하고 있죠. 말 자체를 이제 그걸 뭐 완전히 부정해서 그거보다 대체를 한다기보다는 좀 주의해서 써달라, 뭐 이런 뜻인데요. 사실 그 20대 전후해서 남편을 나라에 보내고 그 가족들을 책임지면서 살아간 미망인, 참 그런 분들의 삶이라는 거는 참 상상하기에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생업이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던데, 그래서 그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기본연금이라는 게 월 2만 원 나갔습니다.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 당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 형편이 참 어렵긴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만, 그런 걸 항의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나서기도 하고 소복을 입고 직접 나서고, 이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용어 얘기가 나왔지만 그 방금 뭐 미망인이라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흔히 이제 이런 분들, 그 국가 유공자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를 원호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제 지금은 보훈이라는 말이 일상화됐잖아요. 그 어떤 차이가 있죠, 그게. 1984년에 우리가 이제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동안에 원호라고 돼 있던 이런 법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원호를 보훈호로 바꾸고 예. 그다음에 원호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바꾸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물질적인 보상과 정신적인 예우를 병행해 가지고 예. 가는 것이 보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훈 제도로 전환하게 됐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원호는 못 살아서 도와준다는 그런 생계지원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예. 그리고 보훈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한다는 뜻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보답과 감사의 의미까지 담겨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잘 바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이것이 변화됨으로 해가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많이 높아지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보훈처가 보훈부로 성격까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듯이 보훈도 지금 이제 선진국 수준의 뭐 그냥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예. 부족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여담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 정명이라고 하죠. 이름을 반듯하게 짓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느낌인데 이런 것들이 이름을 반듯하게 짓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1984년에 사무관 시절이었습니다. 예. 사무관 시절이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을 임용되고 나서 많이 안 됐던 그런 시대였는데 제가 그 호칭 바꾸는 임무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 그 당시 훌륭한 분들도 많이 만나러 다녔습니다. 예. 그분들을 만났더니 뭐 심지어 한글학자 이희성 선생님도 만나고 언론인 최석채 선생님도 만나고 뭐 여러분들 만나고 다녔는데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분들은 한학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돼서 옛날 전적에서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그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내부 논의도 하면서 제가 보훈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예. 그것이 채택이 돼 가지고 이제 보훈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뒤에 이제 한물 공부를 좀 하면서 설문해자라고 해가지고 예. 한문을 이제 해설하고 어떻게 한문이 어떻게 형성이 됐나 하는 그걸 해설하는 책이 있잖아요. 예. 삼문해자. 거기 보면 뭐 육공제도라는 게 이런 게 나와요. 6가지 공을 논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공이 훈이거든요. 예. 훈공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아 그래서 이 보훈으로 지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우리가 늘 공훈이라고 말은 쓰지만은 사실은 훈공이에요. 훈공. 예. 훈공이 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뭐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이름을 잘 몰랐지만은 우리 잘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는 이름도 정명이 됐으니까 말 그대로 이름과 부합하는 실제까지도 겸하는 명실상부한 보훈 정책이 이제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해보고 이제 현충원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제 장병묘역을 지나서 가보면 공간적으로 이제 경찰관 묘역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책에 쓰셨어요. 예. 1, 2번 그 장병묘역을 지나면 좌측에 이제 5번, 9번 묘역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경찰관들이 예. 묻혀 있는 묘역이거든요. 이제 이 경찰관들의 그 당시 역할이라는 게 사실 군인하고 다름이 없었어요. 예. 그 산업 시설도 발전소라든지 산업 시설도 보호해야 됐고 주민들도 보호해야 했고 그러면서 또 전투에도 임해야 됐고 예. 이랬으니까 군인과 다름없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1만 600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예. 육군 다음으로 많았다고 그래요. 아. 그럴 정도로 경찰관이 많이 전사를 한 거예요. 그 5번, 6번 묘지에 가보면 이 경찰관으로서 그 싸우다가 전사한 분들이 꽤 많이 묻혀 있거든요. 거기에 이름 난 분들도 많고 이달의 호국 인물 이런 분 선정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군경이란 말은 외국에는 없는 말이거든요. 군인과 경찰. 군인과 경찰. 예. 우리나라는 군경이란 말이 지금도 쓰이지만 오랫동안 쓰였잖아요. 예. 그렇게 독특한 군경이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국군은 주로 이제 전투지에서 활약을 했지만 이분들은
주민과 같이 움직이고 주민을 소개하고 주민을 안정된 곳으로 피신시키기도 하고 예. 이런 대민 업무까지도 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하게 됐던 것이죠. 이제 한국전쟁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제1학도의용군하고 학도의용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됐어요. 근데 책에 보면 이제 그 소개를 해놨는데 그 제1학도의용군 전몰용사 위령비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면 위령비에 추모의 글이 새겨져 있는데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나라 구하려고 피를 뿌리신 젊은이들 역사의 책장 위에 꽃술을 놓으셨네. 조국의 포근한 흙 속에 웃으며 잠도 없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역사의 책장 위에 꽃술을 놓으셨네. 이 구절이 정말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읽으면. 그런데 이 제1학도의용군들이 참전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참전 비하가 있죠.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예. 18세 한 소녀가 예. 제 조국은 제 손으로 지키고 싶다라는 편지를 써서 제1동포 중에서 예, 참전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메갈더 사령부에다가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18세 소녀. 예, 18세 소녀가. 그러니까 그것이 신문과 방송에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보도가 되니까 시집도 안 간 그 여자가 예. 그 여성으로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참전 의사를 보이는데 남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책이 쏟아졌던 것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그 지원자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참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메가더 사령부에서 흔쾌히 처음에는 그 허락을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속에 어떤 또 불안한 요소가 섞일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여겼는데 또 어린 소녀가 그렇게 하면서 그 제1동포들이 결집이 되고 또 피켓 시위까지도 하고 참전을 허락해 달라고 이래가 이제 우여곡절 그때 이제 참전하게 되는데 군번도 없었고 배지도 배지도 없고 부대명도 없고 그냥 유행군에 배속이 돼 가지고 그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전을 하고 그 따라서 북진까지도 이뤄지고 이렇게 됐죠. 됐는데 주로 이제 그 제1학도의용군은 뭐 말 그대로 학도의용군이니까 그 대학이나 학교를 다니던 엘리트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18세에서 예. 45세까지에 일이 포함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8세, 20세 어린 학생들도 있었고 또 40대가 넘는 게 5명이나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자기 생업에도 종사하고 가족도 보살펴야 될 분들인데 참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참 대단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참전한 그 주된 목적이랄지 참전했던 그 이유가 나라 없는 국민으로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다시 나라가 없어지면 나는 또 나라 없는 국적 없는 일본인도 아니죠. 일본 그렇죠.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처지를 생각할 때 나갈 수밖에 없다.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여성과 또 불합격자를 빼고 642명이 참전을 해서 135명이 전사했거나 실종이 됐는데 이 642명의 명단이 아까 말씀드린 그 위령비 예. 뒷면에 이름이 빼곡하게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그 대단하게 정말로 그래도 그 참전 의사를 결집해줘 가지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일부는 이제 참전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 시점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의 주권이 회복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전은 했는데 일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돌아갈 곳이. 그게 242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생업이 거기 있는데도 가지 못해요. 여기 정착해야 되잖아요. 예. 뭐 이런 사실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 거예요. 뭐 거의 지금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84년경인가 일본 가서 거류민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예. 거기 가보니까 그분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문제 그 남은 분들이 거기 이제 단체를 하나 조직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84년부터인가 처음으로 일본에 있는 분들한테도 연금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랬더니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소액이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준다는 것이 그렇게 고맙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걸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참 그 묘역을 다니면서 또 제1학도 오영군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예. 공군 조종사로 참전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죠. 박두원 대위라고 이제 뭐 이분이 그 참전을 했는데 1982년 8월에 이제 속초 상공에서 예. 대공포를 대공포를 맞고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를 해가지고 바로 그 옆에 이제 서울현충원에 묻혀 계시는데 그날이 이제 89번째 출격이었다고 그래요. 그 출격 100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조종사들한테. 그래서 동료들이 영병을 들고 가가지고 비행기에 올라가가지고 100회 출격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 영정이 그 타고 있었던 거죠. 그 전투기에. 예. 그러니까 박두원 대위도 참 훌륭하고 대단한 부위지만은 동료들의 어떤 전우회 같은 것도 우리가 대단한 걸로 봐야 되겠죠. 89번 출격했는데 11번은 영정으로 출격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1학도의용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이제 1973년인가요? 이제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고국의 전쟁에 참여한 그런 어떤 유대민족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었잖아요. 사실은 그거보다 앞서서 이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근현대사 속에서 그런 학도의용군들, 특히 제1학도의용군들이 있었네요. 그러면 제1학도의용군의 어떤 조국에 대한 공헌 이런 건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많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주일대사관 건물도 못 구할 형편이었는데 예. 그분들이 주일대사관도 그분들이 마련해 준 거거든요. 대사관 건물을. 그 외에 뭐 오사카라든지 여러 군데 그 6군데의 그 외교 공간을 우리 제일 동포들이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수출 산업 단지라고 하는 구로 공단 있잖아요. 예.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해 있죠. 그다음 외환 위기 극복, 88 올림픽 성공 이게 다 제일 동포들이 그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 세계에서 부름을 사고 있는 공중 화장실 있잖아요. 예. 고속도로변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이것도 제일 동포들이 그 돈을 전부 기부를 받고 돈을 모아가지고 88 올림픽 때 이걸 우리 화장실 시범 사업을 해줬던 거란 말이죠. 이런 데도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우리가 이제 재외 동포들 특히 이제 제1동포 이분들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 굴곡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의도치 않게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건데 그런 분들의 뜻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제1학도의용군도 그렇지만 그 6.25 전쟁 때 이제 국내에 있는 학도의용군들의 활약도 대단했잖아요. 예, 그럼요. 지금 제1학도의용군을 좀 길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학도의용군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예. 학도의용군의 역할도 굉장히 컸죠. 예. 사실 1950년 이제 6.25가 발발하고 바로 그 7월 달에 수원에서 예. 비상학도대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맞던 학도의용군의 출발점인데 그분들이 이제 한 40여 개 학교에서 2만 7천여 명이 참전해서 7천여 명이 전사했으니까 한 30%가 점사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교령이 이제 그 1951년 이제 2월 28일, 그리고 3월 달부터 학교에 가야 되니까 이제 복교령이 내려질 때까지 하고 또 그 현지에서 또 바로 또 군인 되는 또 학생들도 있죠. 학생 됐는데 그 대학생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에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는 뭐 예를 들면 서울고, 춘천고, 소양고, 진해고, 제주고 이런 데는 재학생의 한 30, 40%가 참전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학생 얘기는 없잖아요. 예. 겨우 알려진 게 서울대학교에 한 4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가서도 대학은 그 임시 교사를 만들어 가지고 예. 수업이 계속됐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전쟁이 끝나도 이 인재들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뭐 우리 대학생들이 참전 의지가 없어서 뭐 덜 했다, 뭐 꼭 이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학도병 또 학도의용군의 분투를 잘 보여주는 게 그 영화가 두 편이 있어요. 그거 예.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포화속으로라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재밌게 있고, 봤습니다. 예, 또 하나는 장사리라는 예. 영화가 있는데 그 포화속으로 그거는 포항제 중에서 벌어진 전투였는데 예. 그 참전 그때 학생들이 이제 고기뿐만 아니라 고 이런에서 많이 전사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포항에 학도오용군 전성기념관이 있는데 여기에 1294명의 위패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예. 그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장사리 이제 상륙작전. 그것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양동작전으로 있었던 것인데 이 장사리를 생각하면 제가 좀 부끄러운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시 좀 시간은 없지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방행정 수습을 위해 가지고 79년에 영덕군청에 잠시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께서 저보고 그 장사리 해수욕장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그걸 좀 추진을 해봐라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 이제 철조망도 이제 가려져 있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여름 한철만에 열어주는 이런 게임을 해서 장사리 그 해수욕장을 이제 개장하고 저는 서울로 이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때 그걸 몰랐어요. 장사리 상륙작전이 펼쳐진 곳이라는 걸 몰랐어요. 학도병이 거기에서 헌신하고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전사를 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아,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엄청난 그런 참, 그 사건이 있었고 또 희생도 컸던 그런 거였는데,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생각하면 좀 듭니다. 그래도 뭐 2년이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또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 것도 있겠네요. 좀 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뭐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서 희생했던 분들, 이분들을 모신 묘역을 지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대한제국 시절 그리고 대일 항쟁기 시절의 애국지사 묘역에 관해서도 우리가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요. 경찰관 아까 묘역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좌측에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탑이라고 이렇게 서여져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제 그 이름 없이 쓰러져간 만주 독립군들의 그 넋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강복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위령탑이거든요. 그래서 위령탑 아래에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이 이제 독립유공자 묘역, 임시정부 묘역, 요인 묘역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한 739명 정도가 안장이 돼 있지요, 거기에. 그 실질적으로 이제 뭐 대일 항쟁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뭐 적은 분들만 거기에 모셔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서울 현충원은 아무래도 지금부터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서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대전 현충원까지 포함하면 독립영화 한 4,500명 정도가 묻혀지는 대부분이 사실은 대전에 모셔져 있어서 대전 그렇죠. 현충원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 위령탑의 이제 중앙에 세 개의 기념비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아까도 뭐 다른 외국의 사례를 좀 말씀을 하셨지만 안작 기념비 같은 그것도 어떤 상징성이 있죠. 예, 그럼요. 만주 독립군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수기하는
독립군의 수기 예. 이 모습을 형상화한 예. 하나 메모리얼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느낌을 보면 참 비장하고 숙연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 한 5천여 분 정도가 그 안장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독립운동 그 유공자로 이제 서운을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래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뭐 그냥 하나로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따라따리 떼보면 예.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선각자들 시작이 되고 그게 유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병 전쟁이 벌어지고 예. 그다음에 의열투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력투쟁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3.1운동, 예. 임시정부 수립, 그다음에 만주의 연해주 같은데 독립군, 그다음 광복군, 이런 그다음 사회문화투쟁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좀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금년 1월까지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분은 17,000여 분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뭐 여성은 600여 분 이런 정도가 되고요. 그 외국인도 좀 포함되어 있죠. 예. 그 독립운동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보면 최대 50만 명이 활동을 하고 15만 명이 희생이 되었다. 의병 활동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그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 의병 전쟁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우리가 여겨봐야 될 점이 있잖아요. 의병 전쟁의 이제 시점, 그게 바로 이제 독립운동의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1895년 을미사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의병이 이제 생겨서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1910년까지 이어졌다고 보면 그 15년이고 1915년까지도 간헐적으로 그게 있었으니까 길게는 20년간 이어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남기지도 못한 그 의병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독립운동 한 분들이 뭐 지금 뭐 엄청난 숫자지만은 그 국가보훈부에서 명단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4만 명 정도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려서 17,000여 명이 포상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 입증 자료가 없어서 이거 못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의병 전쟁이 가장 정점에 도달했던 때가 1907년 이제 7월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됐거든요. 이 군대하고 기존의 의병진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정미의병이라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정점을 달했거든요. 1909년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그 하도 이제 어떤 그 정점에 달하니까 일본군이 2,2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일종의 남한 지역의 의병을 그 일종의 토벌하는 그런 작전을 하는데 일본군 주둔군 사령부죠. 주둔군 사령부의 기록에 의해서도 17,000여 명이 전사했다고 나와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거였습니까? 의병장만 해도 50분이 그 당시 그야말로 전사하거나 처형되었는데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또 따라서 돌아가신 그 부인들도 있어요. 아까 미망이라는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정말로 미망인에 아니라 따라서 그냥 목숨을 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의병 전쟁은 박은식 선생님 말씀하는 것처럼 아주 참혹했죠. 그래서 뭐 박은식 선생 말씀하시는데 이제 책에서도 의병이야말로 민족의 정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셨는데 의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만 어떤 분은 또 혹자는 의군이다 이렇게 해서 군대군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그 시점에 정말로 외국에서 흔히 보이는 민병대나 뭐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 그대로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정의로운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투신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의병 활동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외국인들도 상당히 놀라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다는 기록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구한말에 우리 기록을 남긴 분들이 많죠. 예. 그 중에 영국의 데일리 메일 조선 특파원 맥켄지라고, 이분은 참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 이천 지역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양평 예. 그 의병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들의 인터뷰도 따가지고 책을 낸 분이거든요. 그 책이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도 있고 한국의 자유투쟁이라는 이런 책도 있는데, 이분은 그 뒤에 영국에서 한국 친우회 같은 거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서 지금 독립유공자로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죠. 이분인데, 그때 의병들의 그 어떤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그 일화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일본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죽는 편이 낫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패불수, 성패를 불문하고 내가 의롭게 싸우다 죽는다. 예. 이런 개념으로 싸웠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잘 무장된 일본군하고 이렇게 우리 싸웠던 것은 결국 정신으로 싸웠던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간직했던 신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신후 불후망이라고 해가지고 몸은 사가도 이름을 삭지 않는다. 그 정신으로 일관한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은식 선생도 우리 민족의 정수라고 그랬던 것이죠. 예. 현충원에 모셔진 분들마다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겠지만, 특히 이제 독립운동가 묘역에 묻혀 계신 분들 중에 꼭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힘들고 또 그러면 또 보람있게 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 독립운동 명문가, 그리고 이 독립운동에서 호국으로 이어지면서 대를 이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 이런 분들을 좀 찾아내가지고 알리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 책 부록에 그 독립운동 명문가라든지 이런 걸 실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한 개인으로서는 사실 작업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향토사도 찾아보고, 심지어 이 족보까지도 맞춰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자료가 2인 이상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가문을 중심으로 260가 가문이 넘거든요.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공적으로 확인도 하고 정리를 한다면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더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부부, 부자, 부녀, 형제, 자매, 일가가 막 다 거의 함께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관순 열사 있잖아요. 예. 그 한 분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부모가 두 분이 다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올케 부부가 있죠. 그 다음에 삼촌이 있죠. 또 사촌 형제들이 있죠. 이거 다 합치면 9분이 독립유공자단 말이죠. 이걸 가족 단위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한순 열사 혼자만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뭐 이런 정도가 비일비재한데, 제가 꼭 이 자리에 조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쭉 해보니까 5인 이상이 나온 독립유공자가 나온 가문이 20가구가 넘더라고요. 뭐 이게 길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니까 1차 자료 조사하신 거죠. 1차 자료만 안중근 의사는 무려 17분이 독립유공자입니다. 이 집안에. 이혜영 선생 잘 아시잖아요. 14분. 조소왕 선생 14분. 이상용 선생 3대에 걸쳐서 13분. 뭐 그 다음 쭉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직계만 해도 6분이거든요. 자당 조마리아 여사도 계시고, 동생도 계시고, 조카도 지고, 이렇게. 또 우리 이혜영 선생 육형제는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이시영 선생 혼자만 한 분만 살아서 돌아오셨잖아요. 그만큼 그 가문의 희생이 컸단 말이죠. 막 이거 일일이 다 20가구 정도는 사실 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은
책에 이렇게 수록해 놓은 걸로 이제 가름을 하고 길게 설명을 드리기 힘들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분들은 독립운동가의 명문가로서 우리가 사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그분들은 그래도 좀 한 분 한 분이 그나마 이름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나마 좀 덜하지만 특히 이제 또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분인데 기억하지 못하고 또는 뭐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있는 분들도 꼭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네, 그건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만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예산에 가면 예. 수당 고택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수당 고택은 이제 수당 이낭규 선생의 살던 집인데, 이 고택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사실은 이제 그 왕가의 여식인 이효숙이라는 분이 일찍이 그 남편 부군 되시는 분이 그 이산해 선생의 손자였는데 굉장히 그 출중한 분이었던가 봐요. 예. 장급제를 하고 이런데 요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집안을 이제 설거해가지고 예산에 자리를 잡아서 그 후손들이 과거에도 급제를 많이 하고 아주 정말로 지방에 그 이름 있는 명문가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구한말에 이뤄서 이제 이낭규 선생인데 이분은 관찰사도 역임을 하셨고 그때 4대 문장가의 한 사람일 정도로 이름이 높은 분이었고 잘 알려진 단재 신채호 선생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홍주 의병이라고 홍성, 지금의 홍성에서 의병 이제 벌어지고 난 뒤에 의병이 그 제기를 모색하면서 이 이낭규 선생 집안에서 모의를 하다가 이분들이 체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포돼서 이제 끌려가시다가 온양의 한 내과에서 이제 그 해유를 거부하다가 본인도 피살을 내고 아들 이충구 선생도 피살을 내고 같이 가던 그 집안의 노복인 이제 김은길 선생까지 같이 이제 피살이 됐는데 그 당시에 장손이 이성복이라고 해가지고 13살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 분이 이제 집안을 이제 다시 추스리고 또 본인은 독립운동에 투신해서 8.15 때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그 강복이 되면서 풀려났으니까 3대 독립유공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이 특히 유명한 거는 충신과 효자와 충복이 함께 났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가문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독립운동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정손자가 바로 이장원 해병중인데 그 6.25 때 전사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정손녀가 이현원 중인데 간호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현원 중위는 우리 헤이거 밀사의 한 분이었던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기 드문게 있어지요. 독립에서 호국으로 이어진 4대 국가유공자 가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대전 현충원에 가시면 이 세 분 모셔져 있는 그 3대와 그 이제 그 다음에 그 충복까지 모셔져 있는 이분을 좀 찾아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장원 중위는 서울 현충원에 묻혀 계십니다. 4대가 그러니까 한 거네요. 4대가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독립운동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관순 열사 말씀도 하셨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몇 분 정도만 알려져 있지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 7월 현재로 607명이 여성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건년에 들어와서 많이 좀 늘어난 셈이죠.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의 특수성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조금 기준도 완화하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유한순 열사를 비롯해서 남자현, 김마리아, 또 건기옥, 그 다음에 이제 안경신, 오광심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름이 많이 난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3.1 운동에도 많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비밀 결사도 하고, 예를 들면 신간회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 운동,
그다음 임시정부 활동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드물지만 의병에 나간 분도 예. 의병에 나가거나 도움 분도 있고 또 우리 독립군에서 활동하신 분도 있고 또 광복군으로 활동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자, 독립이 정말로 거저 주어진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한간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독립운동으로 뭐 우리가 강복을 누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부가 안 된 거죠. 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독립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사실은 나라를 위하는 길에 있어서 나이나 성별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남녀노소가 다 참여를 해서 나라가 국난을 당할 때 이렇게 참여를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다. 아까 이제 국민이라는 것은 희생을 위한 욕구로 인해서 결속된 집단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다면 국가가 정말로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이 보훈 정책을 명실상부하게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끝으로 한 곳을 더 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곳이 서울현충원에 가면 이제 무후 선열재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름만 딱 언뜻 들으면 이제 한자가 약간 그 익숙치 않은 그런 세대는 저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무후 선열재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무후 선열재단은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위패 예. 134위를 모신 곳이거든요. 예. 뭐 큰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만 그 충렬대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계신 분이 예를 들어 몇 분만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만국평화 회의에 특사로 나가셨던 이상설 선생, 또 이위종 선생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목숨까지도 독립운동에서 직접 아들을 죽여야 했던 우리 영기우 의병장. 이런 애절한 사연이죠, 사실은.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역당에서 순국을 한 그 두 형제도 있습니다. 장덕준, 장덕진. 이 장덕진이라는 분은 동아일보 기자도 하고 이렇게 한 분인데, 이분은 우리 기자협회 기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분이고, 최초의 기자 순국자로도 할 수 있고, 최초의 1호 기자 독립 유공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김마리아, 유관순, 그 다음에 이제 안경신 이런 세 분이 거기 들어있는 분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후손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좀 직접 나서서 좀 잘 보살펴 드려야 될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 시민들께서도 우리 현충을 찾으면 딴 데는 몰라도 거기는 꼭 한번 들려서 참배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일 때문에 그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무후 선열재단에 모셔진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를 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으시다 보니까 내 육신을 이 강가에 뿌려달라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인데 또 후손까지도 절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모셔져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예. 그분이 그 헤이거 멸사 이후에 이 국내에서는 사형이 선고됐거든요. 예. 국내 뭐 사형이 선고돼서 못 들었다기보다도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뭐 이 동분서주 했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연해주도 가지고 만주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러 강가에 제가 뿌려졌는데 직계 후손도 없으신 분이니까 국가가 대신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책의 이제 마지막 장이 열린 국립묘지를 향하여 지킴에서 채움까지라는 제목을 쓰셨어요. 이 지킴과 채움, 지킴과 채움이라는 이 의미를 좀 바라는 바와 함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는 국군묘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독립유공자가 안장이 되고 하면서
일종의 민간인도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립묘지라는 개념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는데, 한 예를 들면 그 런던의 웨스트민스터라든지 또 파리의 빵테옹 예. 이런 데는 거기에는 뭐 군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과학자 또 문인 그 한 나라의 그 위인이 되실 만한 분들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모셔놓은 곳이거든요. 그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참 저도 감명 깊게 읽어서 이제 어디 가면 꼭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라가 런던에 갔다가 그 우리 그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유명한 우리 과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뉴턴이 그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되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자기 편지글에 이렇게 남겼어요. 일개 과학자가 국왕이 안치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히는 보고 너무나 부러웠다. 물론 본인도 나중에 빵대웅에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그 웨스트민스터의 시인이고 뭐 소설가고 또 과학자고 이런 분들이 함께 안치된다는 것이 영국의 번영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라든지 직역이라든지 이런 거와 무관하게 과학기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활동한 분, 공적이 있는 분, 이런 사람들에게 국립묘지를 개방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또 참 좋다. 또 그 기여함이 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라를 지킨 분, 지킴. 나라의 곳간을 채운 분, 채움. 이것이 아울러 있어야 정말로 국립묘지답게 진정한 국립묘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은 꼭 총칼만 들고 나라를 지키는 데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자의 어떤 그 영역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열린 국립묘지를 지향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첫 손님으로 제가 모셔가지고 장시간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끝으로 정리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좀 돌아가면 보훈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억을 통한 연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함께 나눈 희생을 기억으로 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묘지는 한 나라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기억의 장소고 또 역사와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모토가 명예, 그 다음에 기억, 탐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를 배우는 곳이다. 또 그걸 깨우치는 곳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순국선열과 호국용사 그리고 나아가서 참전 유엔 참전 용사들까지 이런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이럴 때 이제 국립묘지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종성 전 보훈처 차장님을 모시고 평생 어떤 보훈 전문가로 살아오시면서 한평생의 그런 일을 뭐 그동안에 많은 책을 내셨지만 최근에 이제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내셔서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대한사랑 회원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지만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유적지나 또는 유물 또는 어떤 그 박물관 이곳에서만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이 묻혀 있는
현충원, 또 많은 기념비 이런 장소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를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뭐 한평생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집약해서 해주셨다고 보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회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역사문화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